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온 실시간 검색어는요,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이죠. 출퇴근 시간에 해당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또 무료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도로에 작업이 많이 줄었어요. 대중교통 다 무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 오늘서부터 시작이다. 자, 그리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의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압수수색을 했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라고요? 홈쇼핑 재승인 날 때 미방위원장 했었는데 수상하네, 이상하네. 자,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들으면서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월요일이 돼야 되는데 뿌연 월요일이 됐어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뿌연분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해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뿌옇죠? 네, 눈앞이 뿌연해요. 네, 안경 좀 닦고 살으세요. 아, 맞아요. 그러면 되는군요. 왜 계속 뿌연가 했네요. 네. 자, 4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침울한 날도 정봉주의 목소리만 들으면 상쾌해진다. 네.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예. 네. 열정,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김현희님, 매번 라디오만 성함과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뵙습니다. 역시 봉도사님, 목소리만큼 시원시원하게 생기셨습니다. 이름은 정시온으로 바꿀까요? 아, 봉도사님이요? 네. 네. 넘어가시죠. 예.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인사했어요? 네, 인사했습니다. 그래, 인사하셨죠. 자, 뉴스 브리핑. 뭘 갖고 오셨죠? 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네,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예. 김일중 1부속실장은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았어요. 아, 김진모와 네, 지금 김진모와 김백준 두 사람이 예. 청구가 됐습니다. 김진모는 지금 남부지검장인가요? 전 남부지검장이죠? 아,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민정비서관이었죠? 그렇죠. 청와대에 파견 갔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해서 예.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장 했었죠? 했었나? 아, 지금 현직인가? 헷갈리네. 네. 남부지검장이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이게 다스에 계속 초점이 맞춰진 와중에 지금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쪽에서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예. 네, 칼을 들이댄 셈이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제이모 TV에 나가서. 네. 다스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면서 특활비와 방산비리 2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네, 맞습니다. 끝나고서도 자꾸 그 기자들이 묻더라고. 특활비가 뭐냐고. 이거예요. 특활비. 네, 국정원 특활비. 네, 국정원 특활비. 이건 지금 빙산의 일각이에요. 더 큰 게 있어요. 아, 더 큰 게. 네, 특활비도 더 큰 게 있어요. 일단 이 김백준 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김성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씩 그러니까 예.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거든요. 그것만 받았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리고 이분이 받은 거 말고요. 청와대 여러 사람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있을 사람들도. 거예요.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지적하는 건 그쪽 지점이죠. 가장 유력하게 의심되는 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5천만 원을 민간 사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입막음용으로 썼다. 네, 맞아요. 그때 2012년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증언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본무관리관을 통해서 관봉 형태의 돈을 줬다. 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사진까지 찍어놨었죠. 그렇죠. 이게 그 관봉이라고 하면은 이제 띠지 같은 걸로 묶어놓은 그 도장을 찍어서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건데 그 돈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백준. 이분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모든 돈의 중심은 김백준인데 왜 김백준 소환하지 않냐.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전에도 말씀하셨고, 사실 김백준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총무비서관 이재만, 네, 이재만의 역할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재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왜냐 이분은 40년 MB 집사. 네, 맞아요. 그리고 MB 그 다스가 네.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거든요. 네네. 그 소송의 다스 이명박 측 대리인이 김백준 씨예요. 아, 네네. 예. 워낙 MB랑 오래된 관계인데다가 고대 상대 1년 선배. 네, 그랬죠. 예. 그 서울에 있을 때도 그때 아마 뭐 그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그렇죠.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김백준 전 비서관은 현재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예. 검찰은 하지만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백준 씨가 소환 조사를 끝낸 지 8시간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가 보면은 어느 정도 뭘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이제 검찰은 그 김백준 씨를 통해 이제 국정원 동의 청와대로 상납이 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에 이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총무비서관이 가서 국정원장한테 돈 2억 내놓으세요는 국정원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냅니까? 그렇죠. 이게 총무비서관 혼자서 꾸밀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제 비서관이 장관한테 가갖고 우리 교육부 산하니까 산하기관이 교육부니까 교육부 장관한테 가갖고 장관님 여기 한 2천만 원 보내세요. 5천만 원 보내세요. 장관 예 알겠습니다. 5천만 원 보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려면은 정봉주 의원한테 얘기 들으셨죠? 뭐 5천만 원 보내세요.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주십니다. 그래도 의원님 왜 이 돈을 주라느냐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주죠.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전화하면 빨리 검찰 전화해갖고 우리 비서관 빨리 구속시키세요 그러죠. 그렇죠.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리발을 내밀다가 오리발 내밀다가 뭐 결국 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게 누구 발이냐 하니까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네 발 내놔라 이렇게 발을 딱 주니까 척하다 수갑을 채운 거죠. 네, 그렇죠. 네, 같은 오리발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질 심사를 하나요? 아직 날짜는 안 나왔죠? 심사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네, 오늘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에 대해서 남북 실무 접촉이 열립니다. 네, 북한이 예술단을 파견을 하겠다면서 우리 측에 실무 접촉을 요구를 해왔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는데요. 지난 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 지 6일여 만에 남북이 다시 한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네, 우리 측에서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하고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요. 한종욱 통일부 과장도 나가고요. 북한은 권혁봉 문화성예술공연 운영국 국장과 그다음에 관현악단 단장 현송월이죠. 그러니까 김순호 또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 면면을 보면은 남북이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린 국제 체육 행사에 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2년에 8.15 민족통일대회에서는 예술단을 한번 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체육대회에서는 처음이라고 하고 아마 뭐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이 뭐 자기 스포츠 종목상으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좀 이목을 끌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모란봉 예술단 그 팀을 파견한다는 거예요? 모르죠 아직은. 그거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현송월 단장이 온다는 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송월 단장은 모란봉. 네, 모란봉 단단을 이끌고 있죠. 10인조. 네. 북한 걸그룹. 네, 뭐 걸그룹이라고 막 그렇게 칭하긴 하는데. 북한 걸그룹인데 이제 한 20대 중후반. 네, 이제 전문 음악인들. 그렇죠. 이게 뭐 걸그룹이네 뭐네 하면서 뭐 관심을 좀 모으면서 현송월이 당에서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네. 그래서 어쨌건 이 현송월 단장 파견이 되는 거는 아마 모란봉 악당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예술단 예술단 파견 실무 접촉 이것도 북한이 요구해서 15일 날 이루어진 거죠? 네, 북한이 제안을 먼저 했고요. 네,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걸림돌이 하나 생겼네. 북한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탈북
여성으로 송환을 주장했다. 네. 지배인 1명을 제외한 12명이죠. 그렇죠. 네, 일본 교도통신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교도통신 우리나라 보도가 아닌가요?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일본발이었습니다. 일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북한 관계자를 취재를 해서 근데 우리한테 나온 공식 보도인데요. 요청한 건 아니네 아직. 근데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저희 통일부 측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 통일부가 뭐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뭐 이제 이산가족 얘기를 꺼내니까 이산가족을 상봉하기 위해서는 그 여종업원 송환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이산가족이니까 먼저 이산가족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른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탈북민들을, 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음식점 여종업원 분들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 의사로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을 북송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북쪽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대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자신들의 의사로 넘어온 거냐. 네. 하면서 민변에서 그 넘어왔을 때 2년 전서부터 면담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면담이 안 이루어졌는데. 네.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의사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왜냐면 국정원이 그 전에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처럼 워낙 그 조작 간첩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뭐 기획 입북 얘기도, 기획 탈북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긴 했었어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로 뭐 그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래서 이사한다 그래갖고 자기들 쫓아왔는데 와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가족들이.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국에 이제 송환이 되면서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빠른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뭐 기획 탈북을 시킨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선거 때도 좀 써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선거 때 어떻게 써먹었는지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6년 4월 13일인데 입국한 게 4월 8일. 총선 바로 직전에 4월 8일인가 입국하면서 사진이 바로 언론에 노출됐고. 네, 그것도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일종의 과거의 북풍처럼 안보 문제를 또 활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이제 민변에서 제기했었죠, 문제 제기를. 네, 그렇게 제기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미 총선은 많이 이제 결과는 이제 많이 아시는 그 상태로 이제 넘어갔는데. 아쉽게요? 아니 많이 아시는 그 상태로. 많이 아시는 그 상태로.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사실상.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무너졌죠. 네, 새누리당 일당이 무너지고 그때 뭐 개헌선까지 올라가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뭐 설레발이었던 거고요. 설레발이요? 네. 오늘 뭐 이 발이 여러 번 나오네. 오리발, 설레발. 네, 그러네요. 어쨌건 이게 뭐 협상 중에 나온 얘기니까 아직 뭐 단언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자. 주장이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가 평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감 조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세먼지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 미세먼지를 좀 떨어뜨려야겠다. 저감 조치. 네. 말들 어려워요. 네. 서울 첫 평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네, 그렇죠. 미세먼지 심각하니 자꾸 나오지 마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민간 분야에까지는 확장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 일단은 그런 거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차량에 대해서 이부제를 실시를 하고 또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서 조업 단축을 실시를 하고요. 아울러 서울시 본청과 뭐 자치구 산하기관, 뭐 여러 기관의 이제 공공주차장 등을 폐쇄를 하는 그런 조치예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나오기 불편하게 하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서울시가 이제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원래 하루 무료예요. 거리에 차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무료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가지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일종의 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노을하면은 마음도 진짜 노랗죠. 그렇죠. 인생이 노을해지는 거죠. 그렇죠.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건데. 어쨌건 지금 한파가 물러가면서 지금 초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최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해고한 소식만 들려서 좀 답답했는데 예. 그 주민분들이 해고를 막아낸 사례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허. 이 경기도 일산의 모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구조조정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에 참가한 주민 중 75%가 구조조정안을 반대를 던져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주민 박원배님께서 예. 아파트에 그 입장문을 붙이셔가지고 얼마간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정이고 소통이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몇 년씩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경비 아저씨들과 이 추운 겨울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호소문을 붙여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뜻하네요. 안주현님 다른 거 못 들어도 정봉주의 정치쇼는 꼭 청취하는 40대 주부예요. 정치로 쉽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 재밌고 좋네요. 화이팅.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한 10% 나와야지 계속 안 잘리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상 기자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시고 미세먼지 피해서 잘 다니세요. 네, 회사 가야 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최박장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이죠.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막장 아니고 최박장. 자, 최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건너뛰었어요? 네, 저희 중학교 아들이 졸업식이어서 또 애비가 돼서 졸업식은 가야겠기에. 중학교 아들 졸업식이요? 중3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이제 때까지만 가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졸업식 2월달 아니에요? 요새는요 방학식하고 졸업식을 같이 해서 왜냐면 그때 1월 8일 두 달이 뜨면서 이상해지거든. 맞아.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합리적이다. 하고 싶은 일들 좀 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월 초 입학할 때까지는 이게 무적자더라고요. 애들이. 학적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천하무적. 무적자까지만 해야 돼. 무법자 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자, 그리고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진행하고 있는 건 잘 되고 계세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680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17위까지 올라왔어요. 와, 대박. 대단한 자랑질이신데. 근데 잘 올라갔네요. 일취월장. 일요일날 근데 안 했으니까 주말에 2계단 내려와서 19위로 떨어졌어요. 그런 거 오늘 또 올라가야죠. 예.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고 봉도사는 맨날 1등하고 그랬죠. 근데 순위 신경 쓰지 말고. 저한테 순위 신경 쓰지 말라고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진심 마케팅. 진심. 그것도 이제 제가 한번 나가주면 또 쫙 한 1, 2등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몇 분 있어요. 정청래 의원 뭐 이런. 어제 저녁에 정청래 의원하고 술 마셨어요. 진짜요?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단판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단판이 있나? 취재해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가 오고 급 취재. 자, 박연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치쇼 청취율 조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프로가 지금. 청취율 조사, 그럼 여기다 뭐 어떻게 조사한다고 좀 써줘야지. 홍보. 이렇게 관성에 빠져갖고 되겠어요? 자, 따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암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정봉주의 정치쇼죠. 어호, 진행자는요? 진행자를 모르겠어요. 어호. 아이고. 그럼 땡이에요, 여기서. 땡. 정봉주. 봉도사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실제 있어요. 정치쇼에 정봉주 거 들었어요. 그렇죠. 진행자가 누구예요? 그럼 정치쇼예요. 그렇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거죠. 그런 거다. 자, 방송국은요? 스브스 아닌가요? 그럼 땡. SBS. 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국도 SBS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장윤선 기자 첫 번째 소식이요. 우리 기자님 소개했나요? 했어요. 기자님 네, 정신이 없네요.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알려진 것은 지난 금요일 정도예요.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좀 일요일 정도에 청와대에서 센 발표가 나온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취재촉을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권력기관 개편안이었습니다. 일요일 1시 30분에 발표했죠. 그렇죠.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31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인 날을 발표일로 정한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가 돼서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선배 박종은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서부지역 총괄 본부장 마지막 직함입니다. 이분의 소재를 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관련된 얘기는 영화 1987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울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또 사망을 6월 했죠. 9일이었죠. 그렇죠. 맞은 게. 예, 6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사망을 하죠.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어떤 이런 물대포로 인해서 시민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런 11월 1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이제는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해서 북한 문제와 해외 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사건 같은 거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도 이제 좀 비대화돼서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기소득점주의 누리면서 사실 이런 잘못된 수사에 일조를 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4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그 국가의 치안이나 경비나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이제 3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처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공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개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큰 가닥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에서도 반박하거나 반대의 이제 논거들이 있어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에 이제 사개특위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찌 보면 가장 구조적인 개혁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또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 신설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직접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만큼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권 뭐 말기로 가면 중후반부터는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해진 권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그토록 그 논의돼 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하고 검찰의 권력은 축소시키고 경찰 권력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있었던 불균형적 상황을 좀 수사권이나 그리고 기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소총 수사
수사청을 분리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제 그렇죠. 염두에 두고 이런 비전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좀 나눠서 경찰과 이원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취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그렇습니다. 나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검사도 검사 되면서 나는 기소와 그렇죠. 수사 전문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는 수사 검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로 횡격막을 못 넘어가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권력층 안에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는 누가 수사할 거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일종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공이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고 국회에서 이제 갑론을박하겠죠. 갑론을박 그리고 권력 구조 개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이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구조도 재미있지만 누구 잡아놓는 거 재밌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잡아놓아야 돼요. 네. 저도 높임을 당했어요. 근데 잘못하신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무척 잘못했어요. 저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다음 뉴스가 그 얘기입니다. 조금 잘못했고 더 잘못한 사람. 다음 뉴스 그 얘기예요. 다음 뉴스. 그래요? 네. 다음 뉴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왜 봉도사님은 넣음을 당했을까? 높임. 자, 어제 이게 10년 만에 기자회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엔 정호영 전 특검, 어제는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이 조국 민정수석 발표에 이어서 3시에 발표가 있었는데 서초동에 이제 한 사설 회의실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서면으로 공방이 계속 오고 갔어요. 검찰 측과. 왜냐하면 10년 전 2008년 1, 2월에 정호영 특검은 일명 BBK 특검이었죠. 그래서 봉도사님이 관련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부터 오히려 박근혜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이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문제 제기 많이 했고 근데 국민들이 당시 너무 복잡했어요.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이 BBK라는 굉장히 첨단적인 인터넷 은행에 투자됐는데 왜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거야.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실체가 묘했어요. 정호영 특검은 BBK 특검. 다스의 실소유주 누구냐? 여기에 과연 정치적으로 비자금이 움직인 정황이 있는 거냐?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그러면은 공직 후보로 나왔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이었고요. 과연 이 재산을 은폐한 거냐? 은닉한 거냐? 이런 이제 핵심이었어요. 2달 수사했고 2월 10일 날 종료하면서 그 전에 어제 발표만 요약드리면 검찰이 그 전에 다스 2번 조사했다. 아무것도 못 밝혀냈다. 우리 조사했더니 120억 부외 자금이 나왔다. 장부 외에 자금이 있더라. 이게 비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 직원의 횡령이더라. 그래서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외 자금을 밝혔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는 끝.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안 받고 나가려다가 집요하게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잘못했다. 우리 120억 밝혀서 던졌는데 횡령이면 횡령대로 이거는 경제사범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특검 시한 다 끝났으니까 검찰이 덮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덮은 거다 이 얘기를 어제 합니다. 검찰은 무슨 얘기냐. 고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제 이상한 자금이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수만 건의 자료를 툭 던지고 갔잖냐. 이 공방이에요. 근데 사실 수만 페이지라는. 근데 그때 사실은 회의한 것도 나왔잖아요. 이거 이렇게 덮었다가는 공론 분열되니까 덮자라는 얘기를 특검은 했던 게 명확해졌고. 그렇죠. 당시 검찰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덮은 정황은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이나 당시에 모두 다 명쾌하지 않아요. 어제 기자회견이 덮기보다는 의혹을 더 키웠는데 결국 현재 중요한 건 이 다스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정호영 특검 얘기는
임채진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임채진은 정호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잘못했네.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탁 공방이 아니고 네. 내가 그 장윤성 기자 잘못했다 그래. 그럼 이게 팩트야. 또 장윤성 기자는 정보는 잘못했다 그래. 팩트야.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대주주네요. 둘 다 그럼 증언이 있네요.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둘 다 고발한 거야.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이걸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요. 네.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 네. 와중에. 오. 근데 뭐 특검이 국론 분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이런 정치적 또 고려가 애국자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거를 한마디로 이해한 게 뭐가 국론 분열일까? 이게 뭐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냐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야당이 그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 네. 거거든요. 이게 국론 분열이라고 그렇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아주 적절치 않고 특검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게 이 수사 과정상에 아주 그 치명적인 오류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모양새가 참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검까지 하신 분이 모양 빠진다 이런 느낌이 내내 들었던 게 자료 줬는데 모양 빠진다고 안 그래요? 모양 빠진다. 자료를 주었는데 니들이 안 받지 않냐 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만 쪽을 넘겨줬다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인 설명이 아니죠. 사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제 그 기자회견 중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단서를.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단서 딱 잡혔어. 예, 단서가 딱 잡혔는데. 장윤성 기자의 메인 눈에 딱 걸렸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자꾸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뭘 가렸네 왜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냐고요 수사 자료를. 다 안 넘겼다는 다 안 얘기죠.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 안 넘기고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왜 지금 10년째 갖고 있으며 무슨 자료를 갖고 있으며 그 내용이 뭔지를 공개해야죠. 법조 용어에 이런 게 있잖아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요. 숨는 자가 범인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용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호영 특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채진 총장도 그렇게 남 탓할 일이 아니죠. 당시에 검찰도 특검도 수사하기 싫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때 혹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죠? 제가 국회에서 단상 뛰어 올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뛰어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사학법 때 뛰어 올라갔나 언제 뛰어 올라갔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BBK 특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므로 대선 바로 직전이에요. BBK 수사 제대로 안 했으니 특검을 만들자. 그래서 이명박 특검이에요 그게.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니까 반대해? 하려면 해봐. 그래서 땅굴조가 있어요. 땅굴 파는 조. 그 다음에 선동조가 있어. 그 다음에 공격조가 있어요. 땅굴 파는 조는 누구냐?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갖고 있는 한병도. 거기가 다리 밑을 봤어요. 그 다리 밑을 보니까, 이게 무슨 큰 쥐가 왔어. 막 그냥 놀래고 이럴 때, 강기정. 광주시장 이번에 출마하는. 강기정은 상대 당 의원들이 전화선으로 목을 감았어요. 오메 나 죽네. 오메 나 죽네. 선동조.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쓸린 사이에 공격조가 공중폭격을 한 거예요. 역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없어진 모습입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저는 또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국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이제 파생되는 뉴스들을 보시면 듣고 있는 한병도 수석. 당시에 뭐 지금 현재 이제 조세빈 대검 연구관. 그래서 이제 이 전산망에다가 검찰 조직 전산망에 올렸죠. 10년 전 파견 검사의 손해. 맞아요. 잘했다. 그때 빈틈없이 했다. 뭐 하나의 이 의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당시 윤석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여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혜진 전 의원이라든가 또 지금 야권에서는 왜 윤석열 지검장은 침묵하느냐 또 이런 지금 이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좀 복잡하게 파생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120억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전 판단 잘했다고 봐요. 그 동부지검에 넘겼잖아요. 동부지검에 넘겨서 그때 우리가 관여했었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을 그대로 팔아. 그리고 문찬석 차장 아니에요? 24기. 내년 검사장 영순위. 가장 유능해 24기 중에서.
제 모든 기술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제가 토를 달자면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이야기한 것은 10년 전 사실을 자기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혹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해명되지 않는 건 당시의 말단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 그런데 120억이 가능하냐 이거고 10년 후에 보니까 그 직원은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지도 않고 징계받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잘 다니고 있고 오히려 특별 관리를 받았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했더니요. 그 조모 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래요. 120억 원이나 횡령을 했는데 빈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미스터리한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횡령을 했는데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큰 돈을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돈은 쓰지 않았고 협력업체 이모 씨에게 맡겨서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력업체 이모 씨가 80억을 받아서 120억까지 돈을 불렸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 시내 은행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접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모 씨가. 그렇기 때문에 새맑은 곳까지 흘러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트라는 거죠. 조모 씨, 이모 씨, 그다음에 그 권모 전무 그리고 김상우 사장, 김성우 대표, 김성우 전 대표까지 하나의 팀으로 사실상 비자금을 관리했던 팀이다. 세트 플레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이상한 회사인 게요. 조모 씨가 횡령을 했잖아요. 횡령을 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회사에다가 돌려줘요. 그냥 참 훌륭한 횡령이냐. 참 훌륭한 횡령. 아니 그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근데 들어보세요. 김경준도요 600억을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을 해갖고 감옥까지 미국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MB 주위에 MB 말을 듣고 여기다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뭉칫돈. 그런 사람들 돈 300억은 다 돌려줘. 개미들 돈 300억만 들고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김경준은 참으로 훌륭한 사기꾼이다. MB 주위 사람은 다 돌려주고 개미들 돈만 갖고 튄다. 이 조모 씨도요. 횡령을 했다가 반성을 해 집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반성해. 하나님을 보고 반성해. 그다음 성모 마리아를 보고 반성하고 갖다 줘야지. 그리고 또 착실하게 돈도 더 불려갖고 120억을 갖다 줘.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이 떨려서 그 이모 씨란 분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120억 횡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직원이 아니면 이 친구가 고졸 출신의 어린 격리 여사원이었잖아요. 근데 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니면 간 사이즈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근데요. 되게 웃기는 게요. 강 기자님 웃기지 마세요. 왜냐면 3부로 가야 돼. 진짜 이해해야 되는데요.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만 썼어.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는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최고로 박장대서면서 듣다 보면 정치 고수가 된다. 그럼요. 잘 갖다 붙여요. 아까 뭐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랬잖아요. 장윤성 기자님, 내 얘기 듣다가 정신을 잃었죠. 방문하는 동안 제가 사과를 좀 먹었는데 보라로 보셨나 봐요. 사과 드신 거 사과할게요. 사과. 4504님 사과 좀 게스트 분들과 나눠 드세요 좀. 저도 안 들어요. 왜냐면 사과 딱 오픈한 다음에 침을 다 뱉어요 제가. 오리고인이 음식을 매번 혼자만 드시나요? 같이 나눠야 봉도사님이시죠. 최영경님 혼자 와구와구 드시네요. 와규는 소고기인데. 제가 두 가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황당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횡령 금액이 1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억 말고 또 개인적으로 3억을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집 사는데 썼다고 조모 씨가. 그러면 횡령 금액이 123억이어야 되잖아요. 발표할 때. 그런데 120억하고 3억을 분리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출 아니에요, 대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20억하고 3억의 용도나 쓰임이 달랐다. 그렇죠. 3억은 3.3%니 각종세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최동영 전 다스 격리팀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조모 씨가 2008년 특검 때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조사받고 막.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김성우 대표가 불러가지고
그만두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종용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용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좀 이렇게 뭘 승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종용을 또 그만두면 안 돼. 종용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인데 그만두지 말라고 종용을 해요. 보통은 징계위를 열어서 해고죠. 이건 해고. 그러면 형사 고소를 하는 거죠. 10년 이상 고소까지. 그렇죠. 어마어마한 홍보를 해요. 저는 너무 못 놀라운 그만두게 일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 직원들이 진짜 황당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직원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회사죠. 그렇죠. 네. 야, 120억 횡령을 했는데. 복지가 괜찮네요. 사내 복지가. 세계 최강일 120억 정도면 거예요. 세계 최강이네. 김현미 기자님 그게 안 하세요? 박현미 기자님. 간 얘기해야 되는데. 간 사이즈가 커요. 간 사이즈. 근데 여기는 그래서 별주부전을 많이 본 사람들이 출근할 때 집에다 간을 띄워놨다가 퇴근하고 다시 간을 붙이고 그러니까 간 사이즈하고 무관해요. 간이 없다. 8착씩. 8착씩. 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 그래서 어떻게 뭐야 이 얘기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네. 정호영 특검하고 지금 그 임채진 검찰총장이 누가 잘못했다 하니까 둘 다 잘못했다. 그렇죠. 그렇죠. 서로 막 고발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정호영 특검은요, 이때 이걸 파악하고 대검에 넘기면서 특정하지 않았으면요, 직무유기인데요, 특수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거죠. 왜 특수직무유기인 줄 아세요?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이니까 특수. 그냥 강도하고 특수강도도 다를걸요? 자, 주말 내내 경제 뉴스는 가상화폐 소식이었다. 아이고. 네. 여기도 간 얘기가 등장해야겠네요. 간 큰 투자자들과 또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정부의 규제안이 부딪혔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급격하게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속보가 나왔죠. 순차적으로 이제 실명화를 하면서 약간 양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투자자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국무조정실의 홍남기 실장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을 꼽아라 하면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 홍남기 실장 꼽거든요. 풍향계군요. 풍향계. 네, 이분이 기획재정부 시절에도 이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는데 그 전에 복권위원회라고 약간 좀 외곽 조직에 있다가 여기서 대변인과 이 조정실장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읽는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라서 조정실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러면 법무부가 앞서서 말한 강경한 방침에선 선회했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는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참 못하고 있구나. 이 시장이 얼마나 들썩였어요. 이게 지난 11일의 상황이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특별법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간이 크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도 않은 걸 야심차게 이렇게 튀고 싶어서 브리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도 정부 내에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올해 치적으로 아마 이걸 기치를 내거는 그런 방식의 발표였을 거라고 보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그거 법무부 생각이지 우리 다 공유한 생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도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발을 뺐잖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참 순식간이구나. 정부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근데 이런 추정은 가능해요. 법무부에서 보고는 했을 거예요. 보고는 했는데 바로 피드백이 없거나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라고 하는 간접적 언지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법무부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큰 안을 내놓을 수 없는데 청와대가 반발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데 막 5만 명 이상이 여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20만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만 가까워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법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우성 난리 북새통이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폐지는 하지 않는 걸로 양성화하는 걸로 하면서 급등락을 했잖아요. 이게 11일 상황이 점심 먹고 와보니까 2천만 원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던 게 40% 폭락했다. 이런 아우성이 들려왔거든요. 1,500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또 저점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도 이 요새 소위 말하는 존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방송용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앞글자는 꿋꿋하게 버티면 그래서 존버방이라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부가 뭐라고 하든 버티면 돈 벌 수 있게 돼 있어. 이런 인식만 오히려 심어준 게 아닌가 그런 그 걱정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그래서 가상화폐는 나쁜 거야? 이거는 규제해야 되는 거야?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답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제가 우리가 가상화폐 얘기를 여기서 제일 많이 했는데 그 다른 오해를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 축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상화폐는 제작, 그 개발이죠. 개발. 그 다음에 채굴. 유통. 근데 지금 우리는 유통에 무척 열이 올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정부 사이드에서 이 그 개발과 채굴과 유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발과 채굴이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무척 유용한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이해를 하고 이것을 여기서 사기칠 수 없게 불법할 수 없게끔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4월에 이건 거래수단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카고 옵션과 선물시장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세계는 가고 있는 방향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소 폐쇄는 불법적 발언이에요, 그거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반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강경한 방침도 일부 효과는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정부가 정의 못해요. 시장도 정의 못해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건데 가능성을 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고 또 이거는 튤립버블이야. 튤립 피버에 불과해. 라고 보는 또 아주 부정적 시각. 저는 정치권 유시민 인사들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했었죠. 정치권 인사들이 모르면서 여기다 다 계속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이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 대 뭐 유시민 작가 이렇게도 이제 구도가 형성되고 했는데 이 정부는요 현상만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단정을 짓잖아요. 도박이고 투기다. 가상화폐도 통화도 아니고 가상징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론과 찬성론이 격하게 부딪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사나흘 동안. 여기서 이제 현명한 답을 찾아야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근데 왜 거래소 폐쇄는 전 왜 찬성을 했냐면 거래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거래소가 아니고 지금 다 사설 중개 업체들이에요. 빅3부터. 거래소는 민관 합자로 정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양성화, 합법화, 보호 관리가 가능해요. 이미 미국과 일본은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가고 있고 해서 양도세랑 법인세도 내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설 중개 업체가 다 거래소라고 하고 있으니 여기 투자하는 개인들은 거래소니까 안전하겠지 아니라는 거죠. 영세한 업체도 많고 난립해 있단 말이에요. 거래소를 정리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럼 제도화는 이 폐쇄 제재가 아니라 정부가 거래소를 시간을 가지고 민자 합자로 준비할 테니 기다리고 개인 간 거래는 허용돼 있잖아요. 현재. 그건 뭐라고 못하고. 다만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실명제를 하겠다. 국내에서는 오케이. 요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 박 장관은 칼을 너무 세게 뽑아서 한 두 발 앞서 나간 것 같으니까 투자자 300만이 깜짝 놀랐던 아니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갖고 현재 거래소라고 그 쓰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거래소라고 하는 근데 거래소라고 하는 이 규정도 이 통신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거래소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공공적 역할을 띠면서 예를 들어서 이 거래소가 한 번에 폭파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수조 원 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뭐 보험을 개입시킬 것이냐. 제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뒷차를 타잖아요. 지금도 전 뒷차라고 생각 안 하는데 타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채굴을 하겠다. 혹은 우리가 잘 투자를 할 테니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다단계식으로. 네. 그게 문제죠.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이게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이미 유권 해석이 나왔죠. 근데 정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 이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을 하면서 비트코인 문제는 규제를 해.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고민이 과세를 하거나 양성화를 한다. 그렇다면 이게 실체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과세는 검토하지만 우리가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 거래하는데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전혀 가보지 못해 이 지도에 없는 길이 새로 나다 보니 기술이 뭔지 이해하는 것부터 지금 숨이 차게 헐떡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총리 산하든 정부 산하든 해갖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 암호화폐, 암호화폐 규제 대책위가 아니라 암호화폐 처리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일단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가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래소를 어떻게 공신력 있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도 피해 가지 않게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필요하고. 이런 것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열되면서 아까 폰지 사기라든지 다단계 사기가 끼어들 여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 전문가 나왔고 또 투자를 많이 기타 했어요. 소득을 한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그럼 이게 기타 소득으로 해갖고 이것을 또 복권이나 이런 것으로 볼 거냐. 이 규정도 해서 변호사들 그러잖아요. 규정을 하려면 암호화폐라 하면 규정을 해야죠. 쭉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딱 막혀버리는 일단 거예요. 정의가 돼야 돼요. 저희가 과거에도 비트코인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존재하고 거래되고 지불 수단으로 쓰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양성화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정부가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네. 실제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암호화폐란 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정부가 좀 놀라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양성화하든 규제하든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엇박자가 나고 뭐 정부 안에서 뭐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교수 한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20, 30대인데 기성세대가 20, 30대 가는 길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아니 근데 이제 피해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진짜 2, 3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이 관심 좀 확 끈다고 해갖고 잘 모르면서 좀 뼈들지 마세요. 이거 표 안 올라가요. 지지율 안 올라가고. 같이 공부합시다. 답답해 죽겠어. 같이 공부해야죠. 아니 여기 막 관심 있으니까 요걸 갖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누구 간도 자기도 편 들어줬다고 그 표 금방 빠져요. 제가 잘 알거든. 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금방 빠지니까 껴들지 마세요. 자 다음 뉴스. 예.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금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궁금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우선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 그렇죠. 거. 굉장히 오랜만에. 그때 그 장면. 그러니까요. 다시 그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근데 어쨌든 그 난리가 났고 어쨌든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에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유승민 대표 측이 마련한 일종의 정치 이벤트가 이번 주 초반에 있을 예정인데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네, 둘이서. 근데 이 정치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이냐라고 했더니 그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두 대표 간의 다이렉트로 문건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른정당 측에서 모든 내용을 좀 주도하거나 준비하고 있어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측할까요? 네. 두 분이 유승민이를 앞에 쓸 거냐 안철수를 앞에 쓸 거냐 갖고 싸우다가 한 달 갈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국민들 앞에 국민의당 내부의 불성사나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은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게 그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공이 이제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뜻대로 이 당의 통합이 진행될 것이냐가 계속 의문으로 남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월 4일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야 뭐 무탈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국민의당이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월 4일날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전당대회를 대한민국 사상 최초가 될 것 같아요. 2원 생중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위원회 253개 지역위원회별로 선관위에 이제 선거사무를 위임해서 253개로 나누어가지고 전당대회를 하려고 했었대요. 생중계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비용 문제도 또 많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250 몇 개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나중에 이제 흠결 문제가 지적될 것 같아서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 그냥 시도당별로 하자 이렇게 돼서 2월 4일 날 시도당별로 2원 생중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2원 생중계를 하는 첫 번째 전당대회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장이 지금 이상돈 의원인데요. 그렇죠. 이상돈 의장이 이제 그 개회 선언을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의장으로 그 넘겨야 되는데 부의장들도 하나는 중립이고 하나는 반대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현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가지고 통합을 쾅쾅쾅 이렇게 밀어붙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참 그렇게까지 네 많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아니 우리도 진짜 이거 설명하면서 애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냐면요. 네. 우리 정태익 본부장이 직접 납치셨어요. 패널들한테 인사한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설명을 막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핵심 쟁점은 찢어지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3+1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숙 의원, 박주현 의원, 이상돈 의원을 그 일종의 제명을 좀 해주면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도 15+알파 해서 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여기도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자. 그거를 합의위원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합의위원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해주긴 해준대요. 언제 해주냐? 당장은 안 해주고 3, 4월 이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쪽에 힘이 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이 그 효과가 매일 이렇게 정치를 꼼수만 배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 명이 더 있는데 박선숙 의원도 돌아섰대요.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개인적인 뭐 좀 딜레마 같은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이태규 의원하고의 좀 갈등 뭐 이런 게 있는 거 이것도 우리 보수의 품격에서 전문가들 그렇죠. 정도원, 정태근 이분들 전문가예요. 근데 참 이런 통합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한들 그 정당에 그만하시라니까. 네.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네. 자 그리고 대통령 광고가 생일 광고. 자,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72%. 네. 새로 나온 이번 주께 70%. 예, 가상화폐 때문에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70%대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생신이 1월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다 붙었죠. 2주 앞두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종의 팬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광고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비용으로 18개 지하철역에 영상 광고와 광고판이 쫙 붙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재밌는 현상이다. 1억 원 정도. 1억 원이 모금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해요. 아이돌. 예, 제가 소녀시대 티파니의 팬클럽 활동을 한 10년 해오다 보니까 여신의 생신이 되면 조공을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선물 가구 이러다가 아이돌들 집에 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팬레터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뜻깊은 일을 하자. 기부를 보통 하고 신문에 광고를 딱 내요. 버스에 배너가 붙기도 해요.
서태지 팬클럽이 제일 오래됐는데 네. 아마존에 서태지 숲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의 허파를 살리자 서태지 숲. 티파니 숲은 여의도에 있어요. 네. 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팬클럽들이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이 쌀로 하기도 하고 연탄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정치인에게도 가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호불호가 네. 있는데 좋아하면은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됐죠. 말이 많더라고요. 김문수 네. 지사. 김일성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김성태 자기를 알리는 자극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 놓치지 사생팬의 않는 거지. 대통령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정치권의 주로 북쪽에 비유하는 얘기들을 야권 보수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민 차원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테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인기는 저는 순수하고 자발적이면 문제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문제는 다른 정치인의 이런 유사 광고가 또 등장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의 생일일 어떻게 때 대처해야 할까 이런 또 고민으로 번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팬클럽을 오래됐잖아요. 제일 막강하고 제일 오래 가잖아요. 미건수 오래됐죠. 20만. 19파 의리. 이제 이달 20일 날 또 뭐 복권 파티 한다고 이제 또 모이면 한번 모이면 어쨌든 200~300명 모이니까. 그런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 감옥 갈 때 정봉주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신문 일면 통광고를 냈어요. 네. 기억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리고 거가 영치금도 엄청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왜 돈 얘기를 할까? 영치금은 1년 동안 한 1억 1천만 원쯤 들어왔죠. 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치 그런 활동 게 하실 때보다 영치금이 더 많았던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팬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정치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멀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예. 국민들이 불행했던 거거든요.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김성태 뭐 김문수 분은 이제 갔고 김성태 의원도 팬클럽 만들었고 나도 좀 그 생일 광고 좀 내줘. 아니 근데 그동안 이 현역 국회의원들도 왜 후원금으로 인기 척도를 많이 가름하고 연말이면 발표되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뭔가 정치에 대한 시민적인 불신은 조직된, 동원된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네. 자발적인 그게 거죠. 국민의당 인사 때 통합 반대파 찬성파 격돌하는 것도 보면 저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사수대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건데.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당직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였고요. 이제 당무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랬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팬덤이라고 얘기했지만 폄훼할 게 아닌 게 좋아하는 정치인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는 시대가 아니냐 이런 고민은 거죠. 서울시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향후에 다른 정치인 광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네, 지방선거 앞두고. 그게 있겠구나. 네, 아마 서울시가 제일 고민할 겁니다. 선관위에서 기준을 내놓겠죠. 그렇겠죠. 선관위가. 알겠습니다. 세 분 최윤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정돈 정태근 의원의 보수의 본격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봉도사 정봉주와 함께하는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4부 보수의 품격 시작하겠습니다. 할 말을 한다. 나라 걱정하는 놀짓구 정정 브라더스 함께하겠습니다. 정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3부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 남경필, 김세현, 원희룡의 행보는? 남경필 지사는 이제 한국당에 곧 입당할 테고 김세현도 이제 입당했나요?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안고가 거의 다 빠졌어요. 유승민 빼놓고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이제 합당을 하더라도 오히려 바른정당이 이제 급해졌어요. 이제 별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럼 몇 명 남은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지사들이기 때문에. 예, 아니, 김세현 의원. 그럼 지금 10명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이제 남경필, 원희룡 또 김세현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은 이분들을 못 잡은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사실은 이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에 있을 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을 때부터 원조 소장파 뭐 이상득 55인 파동 때도 그렇고 또 홍준표 남하 때도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낙마를 시켰고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바른정당 가신 분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탈당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이제 미래형 정당으로 블록체인 신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그러다 경선에서 떨어진 경우여서 그거를 국민들이나 특히 경기도민들이 이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별로 희망이 없더라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그 스탠스를 그냥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큰 정치할 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는 아쉽지만 또 본인이 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일단 지방선거부터 생각하고 지방선거 후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홍준표는 TV에서 볼 일이 없겠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넥스트도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바른정당 후보로 나서는 것보단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는 게 낫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한 걸까요?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계산을 다 하죠.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뻔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봤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통합당 후보로 나오면 자유한국당에서 무조건 남경필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낙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후보를 낼 것이다. 또 그러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공언해 왔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면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 정도 규모라는 거 봤을 때 웬만한 사람이 쉽게 나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계산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후보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샘문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홍정욱 전 의원도 안 온다지, 장제국 동수대 총장도 안 온다지, 또 심지어 지금 현역 의원인 박완수 옛날에 창원시장 재선했던 박완수 의원도 경남도지사 출마 안 한다. 이러니까 이제 샘문이 아니라 이제 대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떻든 선거의 득실로 판단해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도권 분위기가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우호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데가 지금 1,400만 인구잖아요. 유권자로 따지면 거의 이제 1,000만 육박할 텐데 경비 국부 쪽은 모르겠어요. 북부 쪽은 모르겠는데 이쪽 남부 쪽 특히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행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막 엄청난 일들을 벌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그림을 그렸더니만 거기 왜 인공기가 들어가냐고 막 난리를 치고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더 위에 달려있냐.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왜 저런 것을 했어. 예를 들면 태극기가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을 지금 비트코인 논란이 있는 21세기에서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 남경필 지사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정태근 의원님.
삼국지 안 읽은 사람들도 꽤 많이 모두가 다 삼국지를 읽었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어제 이제 남지사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고 기꺼이 조조가 되는 게 길을 택하겠다고 그러다가 거기니까 또 이재명 지사는 남지사는 그 조조가 아니라 여포 비슷하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동탁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동탁이라는 인물이 예를 들면 우리 삼국시대가 제대로 형성된 한 192년 3년도에 이제 사망했으니까 이제 그때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이제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한 400년 동안 통일왕조를 이뤘던 말기.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 90몇 %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나라에서 기원을 둬가지고 한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역사책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삼국지에 보면은 거칠고 포악하며 사악한 데다가 잔인하다. 역사를 기록한 일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라고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여기서 동탁은 노무현, 저는 자꾸 맨날 헷갈려요.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는 거고, 문재인 정권을 토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전혀 비유가 잘못된 비유죠, 사실은. 그거 말고는 딴 뜻은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동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비유를 썼는지, 그러니까 동탁이 중국사에서 그렇게 나쁜 사람의 상징이 되는 이유가 그 한나라 시절에 첫 번째로 왕위 찬탈을 한 사람이 왕망이라는 사람이고 사실상 두 번째로 왕위 찬탈한 사람이 동탁이에요. 그리고 동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사리사욕 때문에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다 채우고 심지어는 강보에 쌓인 아들 손자까지도 제후로 임명하고 소나라에 임명하고. 그럼 지금 정태근 의원 뉘앙스로는 동탁이 홍준표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재명 시장을 지치겠다라고 하는 또 그것도 SNS에 돌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남지사께서 지금 비유를 잘못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뒤에 조조를 쓴 거는 맞아요. 조조는 왜냐하면 동탁이 이제 사실상 집권한 다음에 조조를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수방사령관에 임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조가 나 못한다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복귀시키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는 맞는데 앞에 동탁이 나온 거는 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고. 비유를 잘못 쓴 건 아니죠. 우리가 얘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비유를 잘 쓴 거예요. 일단 정치인들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든 틀리든.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살짝 얹힌 거죠. 싸우는데 나도 한번 좀 해갖고 양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좋거든요. 전해철이나 안민석 이렇게 못 치고 올라오게끔 딱 구도를 잡아놓으면. 근데 좀 얄미워요. 남 얘기한 거에 딱 얹혀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심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 여포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예를 들면 처음에 정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썼는데 나중에 정원과 이제 동탁이 이제 대립을 하니까 정원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또 유비한테 갔다가 원술한테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조조한테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삼국지에 보면은 이 최고의 무장 그리고 최고의 말이 이제 여포 가서는 적토마거든요. 근데 싸움 잘하는 것 빼놓고는 아주 배신의 귀재예요. 머리도 안 좋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이재명 시장이 남지사를 여포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로서 좀 지나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사자성어 막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사자성어.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운 사자성어는 적어도 사서삼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삼국지의 비유를 들 때에도 좀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유들을 들어야죠. 아주 상대방을 그냥 나쁜 사람의 아주 원흉. 제가 보기에는 동탁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차지철 비서실장 있죠.
그렇지. 차지철 비서실장이 그렇게 포악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김재규 중정부장한테 암살 같이 시해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정치사에서 동탁이면 거의 뭐 차지철 수준이지. 그 외에 동탁 같은 정치인 또 있나요?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자,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건데.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에 오늘 입당한다 그래요? 예. 그리고 탈당한 김세현 의원은 이미 복당이 끝났고 김세현 의원은 지역이 부산 금정이죠. 예. 금정인데 제가 참 김세현 의원도 안타까운 게 김세현 의원이 이제 대선 끝나고도요. 그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에 사무총장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건축물로 따지면 재난 등급에 따지는 2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은 꼭 해체해야 한다. 해체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복당을 하면서 다시 탈당을 복당을 하면서 평생 같이 한 동지들의 뜻을 저버리기 어렵다. 그럼 평생 같이 한 동지들을 다 재난 등급 2등급 건물에 가가지고 건물 무너지면 같이 죽을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지사나 그 얘기한 거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김세현. 근데 사실 정태근 의원이나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한 번 한 말 지키려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맨날 외롭게 밥 먹을 사람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밥 둘이서 같이 먹으면 되죠. 말도 바꿔가면서 적당하게 또 기회를 봐서 당도 갈아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남지사나 김세현 의원을 참 좋아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이 통합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명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기도 중요하죠. 시기도 중요한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보수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매단되는 분들인데 좀 더 명분들을 쌓아나가는 과정들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니 남경필 지사, 김세현 의원 다 평이 좋았던 정치인들 아니에요? 그 정도면 훌륭한 제목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스가 난 거죠. 쉽게 말해서. 오히려 원희룡 지사처럼 그럼 나 무소속이라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러고 지금 이제 이미 통합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탈당했나요? 거기는 이미 탈당해서 혁신위원장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입니다. 2기 혁신위원장. 유석춘 위원장이 1기를 했는데 유석춘 위원장하고 무슨 혁신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은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됐고 그래서 어저께 2기 혁신위원을 발족했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혁신위원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안 한다고. 정진석 의원 거기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면을 보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고 사실 지금 혁신위원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선두 탈당하면서 옛날에 굉장히 개혁적인 이미지였는데 복당하면서 많이 이제 그거를 희석이 됐죠. 그래서 기자들이 김용태 의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용태 의원에 대한 기대가 이제 많이 바뀌니까 실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는 게 안타까워요. 아니,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사도 곧 탈당을 하겠죠. 탈당을 했나요? 아직 탈당은 안 했고 통합된 이후에 자기는 그 정당보다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측근들의 입장이고 아마 그 정돈 선배님이 지난주에 직접 만났을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없어질 정당 같고 바른정당은 제주에서 무게가 1mg도 안 되는 것 같다. 원희룡 지사 얘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소속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또 계산해봤겠죠. 그러니까 무소속이 그래도 제일 나은 계산이 나왔겠죠. 제주도는 또 뭐 괜당이 세니까요.
아, 괸당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몰라요. 관계. 제주도에서 이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괸당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괸당이 이제 나랑 같은 당, 같이 가까운 당,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또 현재 프레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사실은 꼭 짚어야 될 게요. 사실은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 또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유승민 대표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이 통합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지사, 또 김세현 의원, 원희룡 지사, 또 이제 뭐 이학재 의원은 당연히 잔류하겠다고 그러는데 맨날 몇 밤이라도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하고 사실은 그 당에 있어서의 나 주도권도 다 넘겨줄 생각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보다 제가 봐요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내부 사정이 워낙 정신이 없겠지만 한번 뭐 경기도청에도 한번 가고 제주도청에도 한번 가고 뭐 부산 가가지고 김세현 의원 만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더욱더 이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을 텐데 이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정치가 유승민 대표도 잘 안 되고 안철수 대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이제 과거에 이회창 거의 비서장이었고 박근혜 비서장이었는데 생각은 좀 많이 개혁적인 사람이지만 태도는 그분들하고 못지않게 권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 다 떠나는 거죠. 아니 연배도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는 의원님하고. 뭐 저가 하나 위인데 저한테는 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막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종의 굉장히 대립이 됐을 때 제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줬거든요. 근데도 고맙다는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묘한 그 정치인들이면 좀 이렇게 좀 와 하면서 좀 이렇게 의리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안철수 대표도 그렇잖아요. 이분도 벌써 정치하면서 측근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또 요새 이태규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모양인데 또 한자는 이태규 나오고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뭐 박선수 의원도 돌아섰다 그래요. 네, 통합의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비례대표인데요, 뭐. 아니 비례대표인데 그래갖고 그 출당을 제명을 시켜줘라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이상돈 의원하고 그 몇몇 의원이 있거든 3명인데 거기 4명까지 늘어난 게 박선수 의원도 통합 반대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명은 시킬 거예요. 시킬 건데 아마 이제 그 통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합 그 제명 안 시키면은 그 무슨 뭐 그 이제는 잊어버렸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한다고 정치 시작했는데 새 정치가 아니라 아주 구악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스크루지가 되는 거죠. 꼼수도 많이 샤일록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정태근 의원님은 그런다고 한들 뭐 지방선거에서 뭐 바람이 불겠냐. 근데 정돈 의원님, 김세연 의원은 부산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나요? 부산시장 가능성 별로 없고요. 이제 자기 그 다음 총선 재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서병수 시장이 간신히 버티고 있거든요. 그나마. 서병수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앞서요. 부산에서는 지금 야당보다. 근데 서병수 갖고 간신히 버티는데 현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재선 때문에 그런 거죠. 총선에서. 근데 저는 그 사실 지방선거까지 아직 앞으로 한 5개월가 안 남았지만 저는 이제 판도는 특히 부산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은 민주당이 앞서지만 사실은 완벽한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샤이 보수가 많아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정책 실패가 지금 쌓이고 있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를 더 체감하게 되는 게 이제 졸업하고 예. 3, 4, 5월 달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그렇죠. 눈에 띄게 사실은 드러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걱정하듯이 지금 18년 이래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으로. 그래서 지금 쉽게 지금의 지지율을 가지고 지방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쉽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것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이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권위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한테 들려줄 만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아, 요 얘기 꼭 물어봐야 되는데. 네. 김백준 씨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김백준 씨야말로 MB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측근 중에 측근.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제 돈 관리를 다 하는 분인데 되게 담백하고 좀 맑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개인으로 돈을 챙겼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요. 제가 김백준 씨가 이제 변호사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본인은 전혀 안 받았다.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또 진행되는 대로 또 한번 나중에 보고 예, 두 분 벌써 끝났어요. 두분 인사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